소중한 거더라고요. 평생 당연하게만 여겼던 앞을 본다는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잃게 되더군요. 남들과 다르지 않지만 제게만은 특별했던 제 인생 이야기 조그만 시간을 내쉬어 들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새어머니셨죠. 제 친엄마는 제가 10살 때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친엄마와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일쑤였거든요. 나중에는 서로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싸우던 통에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부지기수였죠. 나중엔 경찰들이 또 시작이시냐며 제발 이웃집에 피해가 안 갈 정도로만 싸우시라 훈계하고 돌아갈 정도였답니다. 뭘 쳐다보니? 저 끔찍한 얼굴 정말 지긋지긋해. 저 말이 바로 이혼 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던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놀랍죠? 아빠를 빼닮은 제 얼굴이 끔찍하다며 엄마는 저를 쳐다보기조차 싫어했었거든요.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 인생 망친 여자가 세상에 내놓은 핏줄이라며 저를 구박했었고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제 자신을 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핏줄이란 이유로 아빠에게 미움받고 아빠의 얼굴을 닮았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버림받았으니 제 온몸 어느 구석도 제가 스스로 사랑해줄 부분이 없었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2년이 지난 후 아빠는 새엄마라며 웬 여자를 한 명 들어앉히셨어요. 어린 마음에 새로운 어머니가 두려웠지만 내심 기대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번 엄마에게는 사랑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말이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제게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를 구박하거나 홀대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제게 애정을 주지도 않았죠. 기본적인 먹을 건 항상 냉장고에 있었지만 딱히 밥을 차려주진 않았고 최소한의 용돈은 주셨지만 부족하다고 말한들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하라며 더 보태주지도 아니 왜 용돈이 부족한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구박할 때면 말리지도 지켜보지도 않고 그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미묘한 방치 속에서 저는 학창 시절을 전부 보냈고 20살이 되자마자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자립을 했어요. 아빠와 새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군말 없이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걱정하긴커녕 아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 있으면 여태 먹여주고 키워줬으니 나가선 손 벌리지 마라. 그 말을 듣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가족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생전 제게 잘 살고 있는지 전화를 하지도 묻지도 않으셨고 저 또한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 나이 30대 초반에 알코올 중독으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서 상주 노릇을 하지 않고 조의만 표하고는 돌아왔어요. 저 대신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던 새어머니는 그때도 제게 잘 지내는지 한마디조차 묻지 않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친엄마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지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자 저는 고아가 된 거죠. 저는 20대 초반 시절부터 남자친구들을 만나왔지만 번번이 연애에 실패를 했어요. 누군가에겐 제가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차였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다음 사람에겐 지나치게 선을 긋다가 또 차였죠. 아마 부모에게서 제대로 애정을 받지 못해 누군가를 정상적으로 품기엔
힘든 인간으로 자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도 결혼도 모두 포기하고 있던 34살 때 저는 막 이직을 했던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굉장히 리더십 있으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무척 잘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런 남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바로 2년 전 사별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우고 있던 호랍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았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유독 제 근처에서 많이 맴도는 겁니다. 너무 티가 나게 제 주위를 어슬렁대니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공장 사람들조차 모두 알아챌 정도였어요. 저 또한 그런 남편에게 점점 관심이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어리지도 않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나를 좋아했던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이 많아 보여서 넌 아닌 척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진정성 있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 그리고 네가 왜 안 이뻐?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로 예쁘기만 하구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2년 후 남편의 청혼 끝에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6에요. 홀어머니였던 시모께선 제게 그저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날이 갈수록 연로해져 손녀딸을 혼자 돌보기가 힘드시다면서요. 새아가 네가 있으니 난 이만 돌아가도 되겠구나. 우리 영혜 잘 부탁한다. 시모께선 제게 손녀를 부탁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도 이제 좀 편히 노후를 보내야겠다면서 말이죠. 당시 시모는 젊을 적부터 시 이모님들과 모여 살던 동네가 따로 있으셨거든요. 제겐 그렇게 팔자에 없던 10살배기 딸이 생겼습니다. 저는 딸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 노력했어요. 친엄마를 잃고 새로 생긴 계모가 어린아이에게 어떤 낯섦과 두려움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겪었던 불우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고요. 영애야, 인사해. 오늘부터 네 엄마가 되어주실 분이야. 영애 안녕? 우리 이미 몇 번 만났지? 잘 부탁해. 아, 안녕하세요, 아줌마. 하지만 딸은 좀처럼 저를 엄마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10살 어린애였다곤 하지만 친엄마가 세상을 떠날 당시 6살이었던 딸의 기억 속엔 아직도 자신의 엄마가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딸은 저와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도 가끔 자기 친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엄마가 자주 사다 주던 빵도 먹고 싶어. 엄마. 게다가 어떨 땐 엄마 꿈을 꾸고 싶다며 사진을 베개 밑에 두고 자기까지 했어요. 자면서도 정말 자기 엄마 꿈을 꾸는지 눈물방울을 또르르 흘려보내는데 방문을 열고 몰래 딸을 지켜보던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기에 남편이 민망해하며 딸에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보채는 걸 제가 중간에서 막았습니다.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던 저조차도 친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한동안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딸은 오죽했겠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딸아이에게 다가가면 딸도 언젠간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게 마음을 열어주겠지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죠. 저는 인터넷에도 많이 검색해보고 주위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며 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행여나 딸이 밖에서 엄마 없다고 손가락질 받진 않을까 싶어 학교의 학부모 모임엔 전부 참석을 했고 부족한 살림에도 한 번씩 딸의 학급에 간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애, 오늘 엄마가 학교에 보낸 피자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었어? 저 아줌마, 마음은 감사한데요.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 아, 그래. 미안해. 엄만 그저 영애 네가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섰으면 해서. 어차피 친구들이 아줌마가 제 친엄마 아닌 거 다 알아요. 친구들 엄마가 다 얘기해줬대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엄마들이 겉으로는 하하호호하며 제게 잘해줬으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그것도 애들한테 그런 말을 떠벌렸다니요. 딸은 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계모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따돌림을 당한 것도 같았어요. 이후로 딸은 제게 한층 더 거리를 두더군요. 잘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아 참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중학교를 들어간 이후엔 학부모 모임에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그만두었어요. 그저 집에서 열심히 딸을 챙겨줬죠. 용돈이든 뭐든 필요한 건 전부 챙겨주려 노력했고 계모에게 못 얻어먹고 다닌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어 무조건 밥상엔 찌개 하나, 메인 반찬 하나는 올려주었습니다. 비록 저 혼자 있을 땐 물에 찬밥을 말아 먹었을지언정 말이에요. 하지만 딸은 그런 제 노력들에도 점점 저에게 거리를 두었어요. 가끔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어린애한테 그런 마음을 먹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그럴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곤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 되자 딸은 더욱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제게 조용히 거리를 두기만 했다면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어린애가 벌써 술이니 담배 냄새니 풀풀 풍기고 들어오긴 일상다반사였어요. 처음엔 어르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저도 언제부턴가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더군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딸을 바로잡고 싶었으니까요. 너 대체 어쩌려고 이래? 아휴, 술 냄새. 너 술 어디서 마셨어? 어디서 사서 마셨냐고. 어딜 이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술을 팔아? 당장 말해.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확 시켜버릴 테니까.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친엄마도 아니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생판 남인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러냐고. 이게 그래도? 순간 너무 놀란 저와 영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생판 남이라는 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제가 저도 모르게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만 겁니다. 딸은 두 손으로 맞은 뺨을 부여잡더니 이내 저를 노려보곤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 또한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딸의 뺨을 올려붙인 제 손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미안해 영애야. 그리고 저와 딸이 피운 소란을 말리지도 않고 방에서 듣고만 있던 남편이 뒤늦게 나와 울고 있는 제게 글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한다 잘해. 다 큰 어른이 돼서 감정 조절 하나 못하고 지 딸한테 손이나 올리고. 뭐? 당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싸우는 소리 듣기 싫다면서 정작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으면서. 당신 딸 일이잖아. 애가 저렇게 삐뚤어지는데 그럼 그냥 내버려둬? 시끄러워.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난 나가서 돈 벌잖아. 그럼 집안일은 응당 당신 책임이지. 당신 이거 직무유기야. 내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울 거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따박따박 생활비로 받아다 쓰면서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할 거면 도대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도리어 남편은 제게 화를 내더니 좀 전에 딸과 마찬가지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이게 지금 제게 할 소리인가요? 그 이전부터도 언제부턴가 남편은 변해갔습니다. 항상 제게 예쁘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해주던 남편은 어느새 제게 늙었다, 못났다, 살 좀 빼라부터 시작해 돈 벌어다 주는 자기에게 감사한 줄 알아라. 너 같은 애정 결핍인 여자 나 아니면 누가 걷어줬겠냐. 아직도 애랑 애착 형성도 못했으면 엄마 자격 없는 거다 등등 제게 상처를 주는 말을 수도 없이 내뱉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집에서 마냥 놀지 않았거든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둔 것도 결혼 후 남편이 미안하지만 딸의 옆에만 붙어 있어 줄 수 없겠냐며 간곡히 부탁해서였고요. 게다가 남편의 벌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저는 살림을 하며 틈틈이 닥치는 대로 부업을 했어요. 동네 마트 시식대에서 하루씩 사람이 펑크가 난다 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 노력은 보이지도 않는 건지 자꾸만 저를 홀대하다 못해 언제부턴가 자꾸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 어긋나기만 하는 딸에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골이 너무 띵해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을 수준은 아니지만 이른 나이도 아니니 꼭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고 의사가 말할 정도였죠.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딸의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딸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시간이 너무 늦는데? 혹시 영애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일은 무슨 일? 망할 놈의 기집애. 너 어디서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자고 있겠지? 아니야. 그래도 영애 걔가 집엔 항상 곧잘 들어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몰라. 나 피곤해. 춥고 갈 곳 없으면 늦게라도 기어 들어오겠지. 나 먼저 잘게. 남편은 귀찮은 듯이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영 불안해 거실을 계속해서 서성였어요. 딸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간은 어느덧 밤 12시를 훌쩍 넘겼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딸의 중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몇 번 집에 놀러왔던 딸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에게 딸의 고등학교 친구 무리들이 자주 모여있다는 곳의 위치를 듣고는 겉옷을 걸쳐 입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저는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한 공터에서 글쎄 제 딸이 여자애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던 거예요. 영애야! 너무 놀란 저는 불이 나게 딸에게로 달려갔고 딸을 에워싸고 있던 그 애들에게 마구 팔을 휘둘러댔죠. 아이고 내 딸 괜찮니? 괜찮어? 야, 너희 누구야? 누군데 감히 내 딸을 때려? 어디 경찰서 한번 가볼래? 아이, 뭐야 이 아줌마? 아야야, 장영애. 이 아줌마가 그거지? 네 계몽가 뭐시긴가 하는 네 친엄마 죽었다며? 야, 진짜 고약하게 생겼다. 나 같아도 집에 있기 싫겠네. 아무리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저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딸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영애야, 나가자 얼른. 엄마랑 집에 가자. 놓으라고. 그런데 영애는 그런 제 손을 무지막지하게 뿌리치며 몸서리를 치더군요.
갈 곳 잃은 제 손은 호공에 머물렀고 주위에 있던 아이들은 그런 저를 보며 웃어댔어요. 영애야, 정말 창피해 죽겠어. 왜 여기까지 쫓아와? 아줌마, 내가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친엄마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극성인 건데? 제발 가. 애들이 내가 계모랑 산다고 얼마나 놀리고 날 무시하는 줄 알아? 아줌마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영애야, 그러지 말고 엄마랑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그놈의 엄마. 매번 난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자꾸 엄마 거리는 거야? 정말 지겹다고.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애원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웃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저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가 얘한테 우리랑 놀지 말랬어요? 얘가 우리 무리에서 자꾸 나가고 싶다던데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대신 푸닥거리 한 차례 하던 중인데 정 뭐 하면 아줌마가 대신 맞을래요? 네? 야, 너 진짜 못됐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제 딸을 거기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려던 그때 딸이 벼랑간 제 손을 잡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곤 저를 끌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어디다가 손을 대! 아줌마, 뛰어! 야야, 쟤 잡어! 저는 그렇게 딸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운이 좋게도 길가에 세워진 택시를 잡아 타고서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집이 아니라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싫다는 딸을 기어코 응급실에 접수해 치료를 받게 했어요. 다행히 딸은 온 몸에 멍이 들고 잔상처가 났지만 크게 부러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더군요. 난 아줌마 때문에 망했어. 늘 학교에 가면 걔네가 날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러게 거길 왜 찾아왔어. 오늘만 신나게 맞으면 끝날 일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왜 이렇게 대책이 없어?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하겠더군요. 고민을 하다가 저는 딸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 가지 마. 뭐? 가지 말고 엄마랑 바다 보러 가자. 이 시간에 바다를 어떻게 간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치료를 마친 딸을 데리고 나와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리고는 기사님에게 월미도로 가자고 말했죠. 월미도요? 택시가 한 7, 8만 원은 좋게 나올 텐데. 저는 기사님에게 괜찮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저와 딸은 아닌 밤중에 인천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딸을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문자를 남겨놓고요. 바다 앞에서 내린 우린 한 조개구이집으로 향했어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제게 인천까지 끌려온 딸에게 저는 구워진 조개를 한 점 내밀었습니다. 먹어. 아까 들으니까 너 그 불량한 모임에서 나오려고 했다며.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였어? 변화 무슨 변화야. 원래부터 그런 거 잘 안 맞았어. 그뿐이야. 어제 이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마음을 고쳐먹은 건 아니고? 참. 딸은 제 눈을 피하며 조개를 집어먹더군요. 혹시나 해서 해본 말인데 그 말이 정말이었던지 딸의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딸의 그런 모습에 희망을 느낀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딸의 손을 슬그머니 잡고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라면 왠지 딸에게 다가가도 될 것 같아서요. 영애야, 사실은 나도 너랑 같아. 뭐가 같아? 나도 새어머니 손에서 자랐거든. 너는 친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내 엄만 날 버리고 갔어.
새어머니도 나를 반기지 않았고, 그래서 난 적어도 너한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난 받지 못했던 애정을 너한테 몽땅 주고 싶었단다. 딸은 조금 놀란 듯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손에 잡힌 자기 손을 빼지 않고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군요. 저는 용기를 얻어 딸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전부 열어보였습니다. 영애야, 나라고 네가 미운 적이 없던 건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자꾸만 나한테 못되게 구는 네가 어떻게 마냥 예쁠 수만 있었겠니? 그런데 친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 아닐까? 가족이라는 게 항상 서로 사이가 좋기만 할 순 없는 거잖아. 영애야, 엄마는 진심으로 영애 네가 내 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영애 네가 날 엄마라고 부르고 가끔 내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도 좀 부리고 그렇게 나와 일상을 살아가주면 좋겠어. 엄마와 딸로서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다야. 아직도 영애 너한텐 많이 어려울까? 딸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리곤 테이블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엉엉 울면서 제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해주었죠. 내가 미안해, 아줌마. 아니, 엄마. 사실 나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삐뚤어지고, 그래도 관심 받고 싶으니까 엄마 앞에서 일부러 더 엇나가고 큰 소리 치고 그랬나 봐. 근데 어젠 이제 엄마가 날 정말 미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 무리해서 뒤늦게 나오려고 했어. 엄마, 나 안 미워해줘서 고마워. 나 찾으러 나와줘서, 아직도 내 엄마 하고 싶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딸이 7년 만에 제게 드디어 엄마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것도 제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흐르더군요. 저는 영애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고맙다는 말만 해댔죠. 그렇게 우린 조개구이집에서 조개는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눈물 콧물을 빼며 엉엉 울었어요. 이후 딸과 저와의 사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딸은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엄마라는 말을 한 번에 쏟아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제 껌딱지가 되었어요. 엄마, 나랑 드라마 보자. 이거 오늘 마지막 회래. 엄마 어디 나갔어? 일어나 보니까 엄마 없길래. 아, 시장? 알았어. 엄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달래놓고. 응, 고마워. 너무 달라진 딸의 모습에 놀라우면서도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제 노력이 드디어 딸에게 닿은 것 같아 신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저와 상의 후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어울렸던 무리 아이들의 영향력이 동네에서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학교를 가든 전학을 가든 어딜 가서든 분명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요. 대신 딸은 검정고시와 함께 따로 학원을 다니며 대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딸은 그 애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꼴이 절대 될 수 없다며 필사적이었어요. 기특하게도 딸은 정말로 동갑인 친구들이 대학을 갈 시기에 맞춰 간호대에 합격을 했고 간호대를 졸업한 이후엔 자신이 나온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와,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대학병원 간호사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역시 내 딸 멋져. 최고야. 축하한다, 영애야. 고모냐? 아빠가 축하하는 의미로 퇴근길에 소고기 사왔다.
저와 사이가 갈수록 안 좋아지던 남편도 그때만큼은 슬며시 미소를 보이며 우리의 대화에 끼고 싶어 하더군요. 우리 세 가족은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단란하게 둘러앉아 소고기 파티를 벌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물건이 휘어 보이기도 하고 작은 날벌레 같은 게 괜히 눈앞에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증상은 아주 조금씩 심해져 결국 왼비 손잡이를 놓친 제 손이 뜨거운 물에 크게 데이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으로 달려온 딸에게 저는 그제야 요즘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50이 넘으니까 노안이 오나 보다. 엄마, 이게 무슨 노안이야. 왜 진작 이렇다고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딸 불효녀 만들려고 작정했어? 우선 나랑 같이 안과 가. 동네 안과 말고 좀 큰 안과로 가서 검사 받아보자. 그렇게 방문한 병원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안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눈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황반 변성입니다. 그것도 건식에서 습식으로 진행된 지 꽤 된 것 같고요. 원래 한쪽부터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눈으로 옮겨가는데 이 정도면 증상이 나타난 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오셨어요? 지금도 양쪽 눈 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조금 심하게 뿌옇게 보여요. 원래 보이는 게 70% 정도였다면 요샌 한 40% 정도. 그런데 그 병의 실명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병은 나아지길 바라기보단 더 이상 진행이 되는 걸 늦추는 정도만 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청천벽력이었죠.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날 눈에 주사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 병엔 혈압 조절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항상 조심해. 알았지? 나도 최대한 엄마 옆에서 도울게. 하지만 딸의 보살핌과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제 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실 거기엔 제 남편의 구박도 한몫한 것 같아요. 제 모든 스트레스의 원흉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원래도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남편은 제 눈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자 제게 대놓고 면박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아이씨, 당신 거기 물 흘렸잖아. 컵에 물도 똑바로 못 받아? 어휴,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얻는 아내마다 저 모양인지 원. 한 명은 비명 횡사에 한 명은 장님에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 물 흘린 건 미안하지만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님이라니. 나 아직 치료받고 있잖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게 아픈 아내한테 지금 할 소리야? 그래서 병원비 내주잖아, 병원비. 그 치료비 다 누가 내는데? 당신 나 없으면 이미 진짜 장님 됐어. 남이 피땀 흘려 번 돈 넙죽 받아다 쓰기만 하고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어디다 대고 따지긴. 게다가 남편은 제가 눈이 점점 보이지 않자 제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나중엔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술 좀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왜 잔소리야? 야, 이 봉사년아. 내 돈, 내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년아. 차라리 나한테 짐만 될 거면 알아서 좀 나가서 돼지기라도 하지. 염치도 없게 매번 꾸역꾸역 입에 밥숟가락 쳐넣는 꼴을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알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엄마한테 손댔어? 아빠가 인간이야? 어? 어떻게 평생 가족만 보고 사는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빠 또 술 마셨지? 배은망덕한 계집애. 예전엔 그렇게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홀대하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전현이랑 죽고 못 살았어? 그럼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 게 저 꼴인데 내가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아무튼 이 집 년들은 가장에 대한 존경심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없어. 에이, 퇴! 남편이 맨바닥에 침을 뱉고 집을 나가버리자 딸이 제게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더군요. 저는 딸을 붙잡고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었죠. 어떻게 네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영애야. 엄마 이혼해. 아빠한테 저딴 소리 저딴 취급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 제발 이혼해. 정말 이대로 이혼할까 했지만 그래도 이 집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하면 차마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느 날 남편이 제 짐을 아무렇게나 가방에 우겨 넣으며 제게 이혼을 종용하더군요. 내 나이가 아직 50줄인데 어떻게 봉사 수발을 들며 평생 살아? 나가, 날 위해서라도. 당신 사정이야 딱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 내가 위자료로 방 2개짜리 빌라 하나 얻어놨어. 그러니까 그 집으로 이거 가지고 꺼져. 이게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의리이자 정이야. 지금 안 나간다? 그럼 어디 소송 한번 걸릴 생각하라고, 어? 당신 그 눈으로 어디 변호사나 한 명 알아볼 수 있겠어? 엉엉 우는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운 남편은 어딘지도 잘 모르는 동네 빌라 1층 집으로 저를 끌고 갔고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저는 두려움에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제 짐을 던져놓더군요. 그리곤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자, 여기 잘 읽어보고 서명해. 어디 나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내용 확인해도 좋으니까 잘 읽고 서명해서 나한테 보내. 법원에도 얼굴 안 보이면 더 좋고. 그럼 잘 있어. 너무도 분하고 서러웠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딸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엄마, 차라리 잘 됐어. 여기에도 엄마한테 이 집 준다고 써있네. 집 계약서도 들어있고. 엄마, 아빠 아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 없어. 내가 자주 찾아올게. 여기 집에 가구도 내가 다 사다가 들여놓을 테니까 여기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살아. 어? 결국 저는 딸의 말대로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좁고 낡은 빌라 하나를 떼어받은 채로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 그 낯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이 와서 저를 어르고 달래도 비참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이런 치욕을 안고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을 하직해 버릴까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솟구쳤죠. 그래도 저를 꾸준히 찾아오는 딸 덕에 저는 다시 조금씩이나마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당한 지 5개월쯤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건 딸이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엄마, 아빠가 죽었대. 뭐?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딸을 다그쳤습니다. 놀란 저와 다르게 딸은 비교적 무덤덤한 태도로 대답하더군요. 추락사래. 아빠가 일하던 공장 있잖아. 그 공장 내에 있던 전선줄 위에 까치집이 있었는데 전문가도 안 부르고 직접 올라가서 맨손으로 제거하다가 감전이 돼서 떨어졌대. 그것도 점심시간에 막걸리 먹고 잔뜩 취한 상태로 올라갔었다나 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일을 하다 말고 술을 마신 것도 안 될 일인데 그 와중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맨손으로 전깃줄을 만지다니요. 사람 명줄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저는 꼬박 하루를 고민하다 택시를 불러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뭐하러 왔어, 힘들게. 그래, 애미야, 왔니? 딸은 저를 보고 뛰쳐나와 냉큼 저를 부축하더군요. 전 심호의 젖은 목소리도 함께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까딱했죠. 전 남편이 저를 그렇게 내칠 때 그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서도 연락 한 번 없던 분이라 다시 마주치는 일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저는 딸의 도움을 받아 향을 피웠고 전 남편의 가는 길에 마지막 절을 해주었습니다. 36에 결혼해 장장 20년을 함께 살아온 날 그리 모질게 내치더니 1년도 안 돼 이렇게 허무하게 가려고 그랬어? 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 당신 조강지철 그렇게 버려서 벌 받은 거야. 사실 저는 속으로 매일같이 바라고 있었거든요. 거의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저를 눈이 불편해졌단 이유로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이 아주 많이 저만큼 불행해지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정말 제가 저주를 퍼부어서 남편이 비명 행사를 했나 싶기도 해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지난 세월이 모두 연기가 되어 날아가 버린 것 같아 허무하기도 했죠. 마지막에 제게 수많은 모욕과 상처를 준 사람이었을지언정 한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기억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 남편의 집이 아닌 제 집으로 온 딸이 고생했다는 제 말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생했다 내 딸. 많이 괴롭고 힘들지? 괴롭긴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아빠 정말 싫었어. 자기 자식을 가슴으로 받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짐승만도 못하게 굴었잖아. 매일 욕하고 구박하고 나중에 때리기까지 하고 벌 받은 거야. 엄만 그걸 왜 다 참고 있었어. 속상하게. 딸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빠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속이 깊은 아이니 슬픈 마음을 감추고 도리어 저를 위로하려 그런 말을 했던 것이겠죠. 저는 더듬거리며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너 때문이지. 영애 널 떠날 수가 없었어. 그 말에 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복합적인 감정이 모두 터져버렸던 거겠죠. 저는 엉엉 우는 딸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엄마. 그래. 마음껏 울거라. 딱한 거. 많이 힘들었지? 괜히 나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빠를 갑작스럽게 보냈는데 얼마나 놀라고 슬펐겠니? 괜찮다. 괜찮어. 너한텐 아직 이 엄마가 있잖니. 그렇게 서글피 우는 딸 곁에서 저도 남편에 대한 마지막 마음을 눈물로 흘려보냈고 그렇게 저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도 함께 마음에 묻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은 이후 딸은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다니는 대학병원의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를 옮기게 되었어요. 딸이 하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자 교수님이 아예 자신에게 저를 모셔오라고 했다고 딸이 말하더군요. 그 교수님 진짜 인기 많은 분이라 원래 진료 예약도 몇 달 전에야 겨우 잡을 수 있어. 근데 이번에 취소된 예약이 있다고 그 시간에 엄마를 모셔오라지 뭐야? 교수님께선 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니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진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차도가 없으니 주사 맞는 간격도 늦추자고 해서
이제 포기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의 말은 마치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이 제게 다가왔어요. 영애야, 엄마 수술 받아보고 싶다. 어차피 이대로 거의 안 보이면서 사느니 도박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건강할 때와 비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체가 조금 흐릿하고 구부러져 보이는 정도로만 보이는 것이 조금 오버해서 말해 새로 태어난 마음마저 들었어요. 제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병원을 옮겨볼 생각도 못한 채 남은 시력과 삶에 대한 희망을 함께 잃어가고 있었겠죠. 저는 제 딸 덕에 요즘 새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아직 온전한 시력은 아닌지라 이렇게 오랫동안 글을 쓰기엔 조금 힘이 드네요. 하지만 저도 평소 자주 듣던 이 채널의 사연자분들처럼 제가 살아온 내용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함을 무릅쓰고 제 딸에게 대신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딸도 일을 해야 하는지라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하루에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여기까지 쓰는데 거의 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연신 고맙고 미안하다며 딸에게 말했지만 딸은 결혼 전에 이렇게라도 저와 꼭 붙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며 웃어 보이더군요. 참 천사 같은 아이죠? 방금 말했다시피 제 딸이 병원에서 만났다던 물리치료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위 될 사람도 제 딸처럼 어찌나 착하고 바른 청년인지 모릅니다. 먼저 제게 같이 살자고 제안한 예비사위의 말에 그럴 수 없다며 제가 극구 반대하자 아예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자주 뵈러 갈 수 있는 곳에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다면서요. 게다가 사돈될 분들께서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던지요. 상견례를 하던 날 눈이 불편한 저를 계속 살피시며 음식들을 제게 티나지 않게 밀어주시고 식당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는 바깥 사돈께선 사위보다 먼저 달려와 제 팔을 부축해 주시지 뭐예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나중에 저는 답례품으로 작은 한과 세트를 보내기도 했죠. 딸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빠를 빼면 부모 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요. 나는 돌아가신 친엄마도 있지, 친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우리 엄마도 있지. 게다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마저 엄청 좋은 분들이시지. 나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다 엄마가 날 아주 잘 키워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 고마워 엄마. 키워준 은혜 나 평생 잊지 않을게. 사랑해. 그 말을 듣는데 딸과의 지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차올라 혼났습니다. 오히려 딸 덕에 평생을 갚아도 모자란 선물을 받은 건 저인데요. 가령 제 눈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던 제게 자식에 대한 기쁨을 알려준 존재가 바로 딸인 것을요. 딸이 옆에서 그러네요. 이런 말은 뭐하러 쓰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딸에게 내가 내 딸 자랑 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웃어 보였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 인생도 다른 이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자 선물이 될 수 있는 기적 같은 거 말이에요. 제 딸과 저와의 관계처럼요. 여러분의 삶도 자신이 모르는 새 누군가에게 분명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없더라도 언젠가 다가올 소중한 인연을 기대하며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소중한 매일매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